자,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능에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그리고 기술 윤리학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규범 윤리학은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 옳은 행위인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범 윤리학은 다시금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구분된다고 했었죠. 도덕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덕 원리를 적용시키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떤 성격을 지닌다?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었죠. 다음으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했고, 두 가지를 주로 탐구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윤리학은 극단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면 윤리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비인지주의 혹은 도덕 정서주의로 빠지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은 도덕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록, 서술하는 것.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윤리학을 주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도덕 이론을 알아야지만이 구체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부터 당분간은 긴 시간 동안 도덕 윤리 이론을 배울 거예요. 이 시간이 아마 생활과 윤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잘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다면 앞으로 생활과 윤리는 대단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도덕 이론을 배울 때까지는 좀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필기도 잘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동양과 서양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관점으로서는 유교, 불교, 도가의 관점을 배울 것이고, 서양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칸트도 있고 공리주의도 있고 요나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동양부터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자, 이 유교 윤리 사상부터 배워볼게요. 자, 이 유교 윤리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은 이 공자와 맹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 정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신기하죠? 이름이 다 뭐예요? 자죠. 근데 이거는 이름이 자가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되게 대단한 선생님을 높여서 부르는 것이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공자의 본명은 공구입니다. 공구. 도구. 공구죠, 공구. 공구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공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맹자의 본명은 맹가입니다. 알았죠? 만약에 쌤이 저 당시에 고대 중국에 태어났으면은 박 선생님이니까 박자라고 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감이 되게 이상하죠? 어찌됐든 본명이 자가 아니다는 것, 공선생님, 맹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의 생애도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읽어보면은
찾아보거나 조사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핵심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인간의 도덕성을 발전시키면은 사회의 혼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에요. 이 도덕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이론을 체계화시킨 첫 번째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우리가 흔히 어질인이라고 합니다. 어질다. 잘 안 와닿죠? 이 인이라는 글자를 한번 쪼개서 볼게요. 자, 이 글자는 요것과 같은 의미죠. 사람인변, 사람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2라는 숫자죠.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입니다. 음탕한 마음으로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인과 사람인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질,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망망대해에 있는 무인도 속에, 섬 속에 오직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속에서 뭐 장유유서의 도리가 뭐가 필요하고 남녀 유별의 도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인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인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진로 희망으로 교사를 꿈꾸고 있다면 공자 같은 분의 교육 사상을 공부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주도했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수업을 받는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방법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설명하신 구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논어를 읽어보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공자님이 이 인에 대해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자면 쌤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인. 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의 애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이에요. 동사고 목적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라는 종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내가 사랑하지만 참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짐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한 사람만이,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 사랑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구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나의 아내와 남의 아내를 동등하게 사랑하면은 안 되겠죠. 불륜이죠.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쌤 와이프가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드라마들이 막장 드라마들이 많아졌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많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이 이제 교사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동명고 학생을 명신고 학생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따져보자면은 2학년 학생들을 1학년, 3학년 학생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 2학년에서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구별이 있는 사랑, 그것을 이제 유학 사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이 좁게 국한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되는 사랑입니다. 이 논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한문 시간에 이런 구절을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신, 제가, 시구, 형성 라는 말이 있죠. 수신 또 좋지 않은 타이밍이 좀 치네요. 수신, 자신을 닦는 것이죠. 자신을 닦음으로써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제일 먼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발전시키고 다듬음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우리 가족을 바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바르게 만들 수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사회를 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져야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다 보면은 청문회를 보면은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요거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자, 지금 이 녹화를 찍고 있는 게 4월, 오늘이 며칠이지? 잠시만요.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총선이 있는 날이죠. 아마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집에 아마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거 홍보 책자가 왔을 겁니다. 공보물이. 거기에 첫 페이지를 딱 뒤집어서 보면 첫 장에는 그 뭐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한 장을 넘기면 뭐가 있느냐? 후보자의 이제 재산, 그 다음에 뭐 범죄 유무, 병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후보자 본인만의 재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 뭐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부모의 재산이 또 나와요.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후보자의 자식의 재산도 나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식 중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병역 의무 집행 내용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의 부모, 후보자의 자녀의 재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체납, 세금 체납이 있는지 그것도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선거를 해서 뽑는 사람은 누구다? 후보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바닥에서 그 가족의 재산과 가족의 범죄 내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다 큰 성인이 아들내미가 한 30살, 40살 됐습니다. 걔가 이제 엇나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20살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삐뚤어졌어요. 그걸 책임까지 부모에게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아직까지 우리가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사랑은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평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구별이 있는 사랑. 그 다음에 공자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기복례라고 합니다. 극기복례. 자, 극기란 무엇이냐?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싶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그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가진 않잖아요. 지금 온라인 계약 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스톱 시켜놓고 대면 계약을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4교시가 마쳐야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잠이 오지만 수업 중이기 때문에 잠을 참는 것, 그게 극기예요. 그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여서 복례, 얘를 회복한다, 얘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얘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욕을 극복하여 얘를 실천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욕구만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내가 너무 배가 고프지만은 참고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학생으로서 선생에 대한 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은 어진 학생, 인을 갖춘 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인데 잠이 온다고 해서 잠을 처잠다, 극기를 하지 못하고 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난 학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 강의를 보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을 함께 켜서 여러 개의 강의를 동시에 띄워놓고 밑으로 내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난 학생이에요. 자신의 사욕을 이겨서 뻘쭘하게 이 빈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예를 차리는 것, 그게 바로 어진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모두 다 어진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맹자예요. 자, 맹자하면은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성선설이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맹자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참 타고난 싸움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래퍼, 디스전의 강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교를 위협하는 되게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사상들과의 대결에서 유학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자는 되게 고군분투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일화 한 개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고자와의 배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자라는 인물은 무선학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없어요. 고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선과 악이 없다. 인간은 본디 타고난 본성이 없다.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환경적인 영향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자가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교육 쪽에서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맹자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우선 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물을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데 이 물길을 왼쪽으로 내면은 왼쪽으로 가고 길을 오른쪽으로 내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처럼 물을 선한 방향으로 보내주면 선해지고 악한 방향으로 보내면은 악해진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맹자가 이것을 듣고 반대합니다. 자, 그래, 물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 역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본성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드는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우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다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여기 여러분이 멸시하는 멸시해봤자 그게 그거인 저 금산입니다. 자, 금산을 가려고 하면은 초전동에서 다리를 건너야 되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 난간 위에 왜 유딩이 올라가 있어요. 유딩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올라가가지고 이 난간 위를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하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말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강풍이 붑니다. 강풍이 휙 불어가지고 얘가 휘청해서 다리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이에 꿀잼각 하면서 팝콘각 하면서 팝콘을 꺼내 드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열흘도 없을 거예요. 당장 얘를 구하려고 하면서 달려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할 때 인간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 애를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함으로써 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은 내가 이 아이를 구해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단지 이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려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타고난 거다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불인 인지심이라고 해요. 불인, 참지 못한다. 인지심, 사람의 마음. 좀 문장이 이상하죠? 참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쌍한 것, 안타까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단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을 불인 인지심이라고 합니다. 참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불인 인지심이라고 해요. 자, 맹자는 이 불인 인지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측은지심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수호지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대단히 분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가 N번방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 수호지심이죠. 작년에 발생했었던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의 이제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범죄를 보면서 분노하죠. 그런 것들이 수호지심이에요. 또 뭐 이제 진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작년이었습니까? 그 방화 살인 사건, 그런 걸 보면서 대단히 분노하죠. 수호지심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네 가지를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태권도 사단, 검도 사단 할 때 사단이 아니라 단은 단서예요. 네 가지 단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단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오덕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덕이에요. 알았죠? 이 사덕이 물론 오덕을 쓰기도 합니다. 오덕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사덕은 무엇이냐? 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이에요. 인, 어진. 수호지심, 나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올바름, 인의, 정의할 때 의죠. 그다음 사양하는 마음, 이것이 예.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의 예지 네 가지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알겠죠? 참고로 오덕이라고 하면은 인의 예지 신, 믿음 신자 있죠. 그걸 넣어서 오덕 혹은 오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덕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씩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죠. 매니아층으로서. 다만 정당한 떳떳한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교는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주변을 바라보면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느냐? 이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선한 마음을. 그거를 맹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심이라고 합니다. 방심. 방심했다 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본디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선한 마음은 찾을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이 작년 12월 달에 1학년 2학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2월 달에 2학년 교실에 내려오면서 진짜 2학년 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개학이 연기되면서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자신을 닦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 방법으로서 공자께서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효제와 충서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왜냐? 유교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되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은 가족이죠.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족 속에서 효와 제를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 충서.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할 때 충자인데 무조건 시키는 것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충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운데 중자죠. 내 마음 한가운데 그 사람을 두는 게 충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충.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이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를 한가운데 두는 것이 충이에요. 그런데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 고민을 한다? 충이 없는 거죠. 불충한 거예요. 내가 썸녀 A랑 있으면서 썸녀 B를 생각을 한다? 불충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윤과 국어를 동시에 두고 썸녀 A와 썸녀 B를 동시에 두게 되면은 기준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부도덕한, 옳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는 것. 이것이 충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두 개가 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했으면 좋겠어요. 연애의 마음을 줬다가 또 알바의 마음을 줬다가 하면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 용서할 때 서자예요. 내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느냐?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다. 역지사지. 알았죠?
좀 더 어려운 말로 추기그딩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남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로서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교제와 충서를 실천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이 수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예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절, 규범, 사회적인 규범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을 하냐?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쌤이 이제 한 번씩 교무실 앞이나 이런 걸 보다 참 답답한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아기가 있진 않은데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닌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절에 대해서.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딱 꽂고 짝다리를 딱 짚고 이야기를 해요. 예에 어긋나는 거죠. 과연 내 아이의 행동이 지금 예에 맞는가? 제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하는 말이 예에 어긋남이 없는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예에 어긋남이 없는가? 선생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예에 어긋남이 없는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를 실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책을 읽는 것, 독서하는 것, 또 신독. 신독이 뭐냐면은 새로운 포이즌이 아니에요. 뉴 포이즌이 아니라 삼가한다는 거예요. 삼가할 신자에 홀로 독자. 신독. 여러분이 지금 이 온라인 계약 시기 이 신독을 제발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어도 삼가하는 것. 혼자 있어도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라인 계약을 해서 아무도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팬티 바람으로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쌤이 지금 봐주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죠. 항상 자기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양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사상. 자, 유학에 있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각자에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정명이 필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바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박근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동시에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면은 남편이라는 이름과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진주시민이라는 이름, 앞으로 대단히 많은 이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정명이에요. 자신의 사회적 직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을 공자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여러분은 학생답게, 아들답게, 시민답게 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맹자가 강조했던 것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이 생계유지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직업윤리할 때 한 번 더 배울 건데 직업윤리할 때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유학이라는 사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듭시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삽시다. 끝이에요. 이걸 조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자기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올바른가 옳지 않은가 고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을 꼭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안중근 의사님도 가슴 속에 새겼던 말인데 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견리사의 이득을 보았을 때 사의 그것이 올바른지 생각하라. 여기서 이득을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 쾌락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누리고 하는 이 행동들, 또 친구를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단순히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즐겁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올바랐는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교적인 관점을 한번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불교의 관점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